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충계 한국통계학회에 총선 관련 세션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하게 되었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이우주입니다. 먼저 이 기획 세션을 준비해 주신 장원철 교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희 이번에 발표는 이제 이번에 불과 이제 몇 개월 전이었죠. 2020년 이제 국회의원 총선 예측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저와 이제 실제 저는 이제 MBC 쪽에서 이제 관련된 MBC와 관련돼서 이 선거 예측 부분에 참여를 하였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팀 형태로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제 저 말고 이제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윤동 교수님, 그다음에 호서대학교 빅데이터 경영공학부의 강현철 교수님,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어떤 데이터 분석 및 처리를 위해 인하대학교 통계학과의 심연만 학생, 이렇게 해서 총 4 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출구조사 자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출구조사 자료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리게 되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예측과 관련해서 실제 통계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발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제 여러분들께서 TV를 보시면 그 6시 오후 6시에 "땡." 하는 소리가 났을 때 각 방송사에서 뭐 A당 몇 석부터 몇 석, 뭐 B당 몇 석부터 몇 석, 그러면서 이제 제1 당이 어디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각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6시 "땡." 하는 순간 나오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더 이제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드리기에 앞서 이 6시에 땡 하면 나오는 이 내용을 준비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의 엄격한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당 당일날, 그러니까 총선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당일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팀 이제 팀원들은 이제 해당하는 방송사에 이제 선거 관련 방송 준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해당하는 장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6시에 방송이 시작이 되면 실제 한 5시 30분 정도에, 오후 5시 30분 정도에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출구조사 결과를 그전에 받아서 준비를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시 반 정도에 받으면 저희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분석을 해서 결과를 몇 석부터, 각 정당이 몇 석부터 몇 석까지 갔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로 30 분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방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아니면 이 결과들을 실제 방송에 송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별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분석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어 조금 여유 있게 잡아도 5 분에서 10분 사이, 뭐 10 분을 잘 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이제 각 정당들이 몇 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출구조사 자료의 형태를 말씀드릴 텐데, 그런 데이터가 저희에게 5시 반 정도에 전달이 되면 한 1-2 분간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왜 전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전처리가 끝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미리 설계한 어떤 예측 방법을 적용을 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수를 만들어내서 이제 종합된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로 짜여져 있는데, 이제 당연히 문제가 뭐냐면, 뭐 그날 저희가 받는 데이터에 어떠한 뭐 뭐 오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3분 내에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전체가 저희가 10분 정도의 시간이 두더라도 10 분을 다 써서 이제 분석을 끝낼 수가 없고 이제 에러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진짜 이제 한 뭐 2-3 분, 뭐 길어야 2-3분 내에 모든 계산을 일단 끝낼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하는 부분을 꼭 여러분들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통계학에서 뭐 여러 가지 뭐 공간적인 상관성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복잡한 모형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형들을 저희가 2-3분 내에 실수 없이 계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쪼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되는 모형은 굉장히 간단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재빠르게 고칠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간단한 모형 위주로만 저희가 실제 이 6시 땡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국회의원 선거 예측 모형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모형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현실적인 제약 조건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구조사 자료입니다. 출구조사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예, 출구조사 자료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상 자료 이고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각 선거구 코드가 있습니다. 선거구 코드는 해당하는 출구조사 결과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건지를 당연히 알려주는 지역 코드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253개 지역구가 있었기 때문에 253 253 개의 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중요한 정보가 선거구 조사 표본수, 그러니까 출구조사에 이제 출구조사에서 고려된 어 그 표본수가 저희한테 이제 정보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각 이제 어떤 정당별로 해당하는 이제 코드 번호가 이렇게 숫자로 주어져 있고 해당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출구조사에서 득표율이 얼만지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데이터로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요 실제 그 뭐야 이 선거 당일 전날까지 이제 후보들이 사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처음에는 뭐 10 명의 후보자가 있다가 이제 몇몇 후보자들이 뭐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서 실제 그 이제 뭐 몇몇 후보자들은 이제 득표율이 없는 뭐 당연히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실제 이제 저희한테 요 선거구별 후보자 득표율이라는 파일과 함께 하나가 더 오는 게 해당하는 그 위에 숫자로 코딩된 정당들이 해당하는 후보가 어느 당인지를 알려주는 그다음에 어느 후보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 어노테이션 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파일들이 한 개가 더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구 코드를 갖고 서로 매칭을 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후보가 도대체 어느 당인지 또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냥 저희가 아주 쉽게 요 후보자 그냥 이 순서대로 저희가 요 위에서 나오는 순서를 그대로 그냥 결합시키면은 '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퇴자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결합이 안 되고 해당하는 후보가 해당하는 번호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기본적인 작업을 해서 결합을 해야지만 저희가 이후에 예측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실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데이터의 처리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데이터 파일을 결합을 해서 실제 저희가 이어서 말씀드릴 예측 모형에 적용하기 전에는 요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 코드 번호 있죠? 여기는 이제 그 그 뭐죠? 저희가 그 출구조사 때 이제 나온 표본수, 아까 표본수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 후보자의 득표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중간에 사퇴한 사람도 있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이제 결합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요 데이터 아까 위에서 나온 데이터를 저희가
5시 30분 정도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 출구조사 자료를 이제 만드는데 한 1-2분, 네, 실수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요. 1-2분 내로 이제 요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구조사의 표본수, 그다음에 각 후보자의 득표율, 그다음에 지역 코드, 이것으로 정리된 파일 하나를 받고 저희가 예측 방법을 적용해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되게 제약 조건 때문에 예측 방법이 복잡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게 되면 뭐 중간에 뭐 실수, 아까 이전 만든 데이터 전처리 작업에서 실수라도 있으면 몇 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뭐 5 분, 10 분씩 사용하는 방법들은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주 간단한 예측 방법이 적용되게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2020년 총선에서도 적용된 방법을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각 정당별로 이제 각 정당별로 이제 당선자 수를 예측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일단 그것을 하기 위해 각 지역구마다 어떤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정당의 후보가 1위 할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확률을 가지고, 그러니까 각 지역구마다 뭐 이런 거죠. 1번, 그러니까 연구자가, 저희 계산한 사람이 뭐 A라는 정당의 어떤 당선자 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A라는 정당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 놓고요. 253개 지역구를 이제 다 돌면서 뭘 계산하냐면, 해당하는 정당의 후보가 1위 할 확률을 계산을 합니다. 뭐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구마다 해당하는 후보가 1위 할 확률이 나왔다면 그 확률을 갖고 동전 던지기를 수행합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배우누이 시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확률로 동전을 던졌을 때 이제 1이 나오면 그 해당하는 후보가 당선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0이 나오면 이제 당선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지역 253개의 지역구에 대해서 이 값들을 다 합치면, 그러면 해당하는 정당의 총 당선자 수가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행을,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 많이 반복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10,000번, 2만 번 정도를 반복을 해서 해당하는 저희가 관심 있는 정당의 총 당선자 수의 어떤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일 거라고 예측하는 것을 이제 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가져가는 이유는 실수가 없이 빠르게 저 방법이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특정 정당 K의 지역구 의석을 예측을 하려고 할 때, 요 PIK라고 하는 게 I번째 지역구에서 K번째 정당, 저희가 이제 K로 이제 고정된 거고요. I번째 지역구에서 이제 해당하는 정당의 후보자의 득표율이 있고, 그 득표율이 나머지 정당, K번째 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득표율 중 최대값보다 더 크게 돼서, 결국에 요 안에 있는 식이 뜻하는 부분은 K번째 정당 후보가 I번째 지역에서 당선될 확률을 의미를 하는 거죠, 주어진 데이터에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값을 구해서 요 값이 바로 이제 동전을 던질 때 사용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근사가 쓰여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해당하는 요 양들을 이제 어떤 실제 데이터로부터 추정된 값으로부터 노멀라이즈를 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기초 통계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후의 내용과 결부지어서 간단히 말씀드릴 내용은, 해당하는 확률에 이제 표준화를 위해서 분산 같은 게 필요한데, 이제 요런 이항분포의 공식을 이용한 이제 분산의 추정치를 얻어낼 수 있는데, 여기 밑에 나눠주는 값이 저희가 옆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제 출구조사에 사용된 표본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유효 표본수라고 하는 것을 실제 사용하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뭐 표준화를 한 다음 이제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근사한다. 요런 것들이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 표본수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확률에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갑이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각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확률을 계산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다항공포를 가정하고 뭐 을, 병의 순서가 뭐 을, 병이든지 병일이든지 병을이든지 이런 순서가 나왔을 때 이제 앞에 언제든지 값이 이제 1 등할 확률은 요런 각각의 확률들의 총합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고 근사적으로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1-2분 내에 요 값을 이제 253개 지역구에 대해서 빠르게 얻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해당하는 확률을 이제 표준화시켜서 정규 분사를 통한 어떤 기초 통계에서 나오는 방식을 이용한 정규 확률 분사를 사용하는 게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당하는 정당의 관심 있는 정당의 후보가 1 등할 확률을 계산을 한 후 이제 그 확률을 갖고 베르누이 시행을 전체 지역구에 대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확률로 동전을 던져서 어 베르누이 확률로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을 해서 해당한 동전을 던져서 당선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전체 지역구에 대해서 합쳐서 총 당선자 수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연히 이제 동전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랜덤 미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시행으로 해당하는 정당의 총 당선자 수를 딱 253번 딱 한 번 한 다음에 뭐 당선자 수가 뭐 150 명이 나왔다 그러면 150 이렇게 끝내는 게 이제 그 그 다 다르 이제 동전을 또 한 번 던져 보면 그 총 당선자 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언설턴티를 고려를 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해당하는 시행을 뭐 10,000번 또는 20,000번 정도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요 과정까지를 이제 한 1-2분 내에 2-3분 내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들을 이제 10,000번 정도를 반복하면 어 이제 해당하는 지역구의 어떤 정당의 지역구 의석 수가 이제 150 석, 115 석보다 쪼끔 높은 수부터 150 석을 쪼끔 넘게 되는 요 범위에서 히스토름을 요렇게 얻게 되고요. 이제 왼쪽에서 뭐 2.5% 되는 점에서 끊고 오른쪽에서 2.5% 되는 점에서 끊어서 이제 95% 당선자 수 예측 구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방송사가 이제 6시 때 땡 할 때 사용하는 값이 요런 값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이제 유효 표본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유효 표본수는 아까 전에 그 정규 권사 같은 내용에서 실제 저희가 x라는 확률 변수를 표준을 할 때 이제 기대값을 빼고 이제 분산을 나눠서 루트로 나눠서 이제 대략적으로 노멀 제로 원을 따를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제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제 분산의 형태가 이제 P 1 빼기 P 뭐 N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아까 N 대신에 N 스타를 쓴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지역구들 사이의 공간적 상관성을 어느 정도 고려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다 인디펜던트인 자료라면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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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 나눠주는 값을 그냥 표본수로 나눠줘도 무방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 두 가지죠. 지역구 내에 사람들 사이에 상관성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왜냐하면 뭐 어떤 지역이 농촌 지역이라고 한다면 그 농촌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서 지역구 내에 사람들은 특정한 정당에 좀 더 지지할 그런 어떤 상관성이 당연히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역구들 사이에서도 공간적 상관성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실제 저희가 뭐 50 명을 조사하더라도 실제 50 명을 다 독립된 샘플을 보고 조사했다고 가정하기가 어렵고 실제 코릴레이션이 높아서 독립된 표본으로 따르자면 대략 한 20 명을 조사한 것과 비슷한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 내에 사람들 사이의 상관성, 뭐 지역구 사이의 공간적인 상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 표본 조사에서 얻어진 표본 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분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상당히 좀 줄여주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유효 표본수라고 부르고요. 요 A라는 값으로 실제 표본 조사에 사용된 표본 수를 나눠서
이제 유효 표본수를 이제 얻게 되는데, 요 A라는 값이 이제 쪼끔 뭐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값들의 대략적인 범위가 이제 뭐 한 5, 6, 7 그래서 10 정도까지 해서 실제 표본수를 10분의 1로 줄여 갖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제 우리가 관측한 독립된 표본수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결과를 얻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 요 분산의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실제 아까 저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반영할 때 요 표본수를 사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이게 요 왼쪽의 경우는 유효 표본수가, 그러니까 나누기가 1 이니까 실제 표본 조사에서 얻어진 출구 조사에서 얻어진 표본수를 그대로 유효 표본수로 사용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출구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를 7로 나눈 결과를 유효 표본수로 사용한 결과인데, 이제 아래 결과의 범위를 보시면 이쪽에서의 좀 더 변동의 폭이 커지고 그래서 예측 구간이 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열세자 침묵 현상 보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열세자 침묵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자의 정당이 열세당인 경우 이제 응답자가 그러한 표현을 출구조사 때 당당히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당이 이제 열세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못해서 출구조사 때 이제 기피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여튼 실제 이제 지지율보다 조금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침묵 현상에 대한 보정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 뭐 실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 하나가 무조건 무조건 2 등의 후보를 이제 열세자라고 생각을 해서 1위 후보, 그러니까 2등 후보를 모든 지역구에 대해서 2등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항상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각 지역구마다 1위 후보의 득표율을 일부 떼서 2 위나 3 위나 4위 이렇게 후보들에게 그 자기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1위 후보의 득표율을 일부 퍼센테이지를 떼어서 나머지 후보들에게 득표율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냥 해당하는 어떤 정당을 그냥 고정시키는 겁니다. 특정 정당을 열세당이라고 지정을 그냥 정의를 해 버리는 거고, 해당 그 열세당 그 특정 정당, 그 열세당이라고 정의된 그 정당이 2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1 등이 얻은 득표율을 일부 떼서 2 등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방식도 열세자 침묵 현상의 보정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두 번째, 뭐 1 번과 2 번은 다 고려하긴 했지만 두 번째 방법을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 등의 도대체 몇 퍼센트를 2 등, 3 등, 4 등에게 나눠 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요것들은 이제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려하고 그다음에 현재 어떤 정치 판세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몇 퍼센트 정도를 이제 옮겨갈까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한 이제 열세자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1 등의 일부 퍼센테이지를 2 등으로 옮겨갔을 때 그 옮겨가는 퍼센테이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 년도의 경우고요. 이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요게 X축이 열세자 보정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1 등,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법 2를 사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특정 정당이 이제 2 등을 할 때만 이제 해당하는 그 1 등의 퍼센테이지를 2 등에게 넘겨주는 방식인 거죠. 요 빨간 선이 뭐냐면 이제 실제 당선자 수고요. 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예측 방법을 통해서 얻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중앙값이 바로 여기 라인입니다. 그다음에 요 파란색 선은 95% 예측 구간이 되겠고요. 요 검정색 그 점선이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 몬테카를로에서 나온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10 년도 같은 경우는 열세자 보정이 없을 때 예상 의석수, 그러니까 실제 예상 의석수하고 실제 의석수하고 표본조사 추구조사 결과가 굉장히 일치하고요. 열세자 보정을 점점 넣게 되면 그 저희가 예측하는 값이 실제 값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당연히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새누리당에다가 쪼끔 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말하는 이 샤이 보수 효과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거꾸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와는 반대의 패턴을 보이는 게 자명하게 보입니다. 요 결과를 가지고 요 내용들을 갖고 저희가 실제 이제 뭐 다른 연도의 총선 자료와 이번 연도 총선 자료에 이제 적용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구조사 결과를 그냥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열세자 보정을 한 경우에 대한 비교를 한 테이블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석수와 이제 여기 1위 후보 수는 그냥 처음에 주어진 정보를 그냥 카운트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범위 열세자 보정 없이 범위만 만들어낸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거는 열세자 보정을 한 건데 이때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샤이 보수 효과를 굉장히 많이 보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 굉장히 실제와 틀렸던 것들이 많이 이게 보정돼서 이게 실제 예측 구간 안에 잘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런데 이제 쪼끔 이제 다른 연도가 달라지면 정치 분위기가 많이 바뀌잖아요. 이 당시에는 실제 또 굉장히 강력한 어떤 보정이 들어가면 실제 의석수가 오히려 차이가 많이 나고요. 보정을 하지 않는 쪽에서 굉장히 오히려 예측 정도가 정확한 걸로 보이게 됩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의 예측 결과는 이번엔 또 굉장히 또 놀라운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사들의 결과랑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실제 방송사들의 결과가 쪼끔 실제 예측 구간에 실제 의석수가 들어오진 않았고 실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에 좀 상당히 이제 의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게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전 결과를 이용해서 약간의 샤이 보수 효과를 고려를 했어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민주당 쪽에서 좀 낮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거꾸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저희가 열세자 보정 효과를 주게 되면 실제 의석수를 포함하는 구간들은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이번 이제 2020년 총선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